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투자와 법률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나탈리 허 변호사라고 합니다. 제가 호칭을 변호사라고 하기 때문에 투자 경력 중심으로 해서 제 양력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2005년에 카이스트 전자공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이후에는 JP모건 은행에서 채권 트레이딩 쪽 업무를 하면서 금융 관련 경력을 이제 쌓기 시작했습니다. 한국하고 홍콩에서 근무를 했고, 그때가 이제 몇 년 후가 그 서브프라임 위기라고 불리는 그 금융 위기였는데, 이거를 홍콩에서 직접 좀 경험을 하기도 했어요. 이후에는 이 국회에 정모위원회 소속의 의원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 의원실에서 금융 정책을 좀 담당하는 비서관으로 근무를 하면서 자본시장이나 금융 정책 쪽을 좀 경험하기도 했고요. 미국에는 2013년도에 이제 갔는데, 제가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MBA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핌코라는 세계 최고의 채권 자산운용사죠. 예, 거기서 이제 또 채권 쪽의 자산운용 업무를 하다가 그 이후에 이제 로스쿨에 진학해서 변호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코스피가 지금 전쟁 때문에 조금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만 거의 6,300까지 오른 상황이죠. 근데 제가 이제 이 책을 집필했을 때는 작년 상반기였는데, 그때는 코스피가 한 3,000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일만이 가능하다고 얘기했던 근거는 당장 뭐 1년 만에 간다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20%씩 꾸준히 상승해서 한 4-5년 후에는 갈 거다라는 정도의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죠. 연 20% 주식 상승이 가능한 이유, 저평가 해소라든지 뭐 기업 실적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와서는 벌써 이제 6천이 됐기 때문에 사실 코스피 일만에 대해서 가지시는 어떤 느낌이 많이 달라진 것 같긴 해요. 오히려 지금은 이미 6천을 와버렸고, 그 다음에 뭐 전쟁 때문에 5천, 6천 사이를 지금 등락을 하고 있지만, 사실 1만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시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만에 대한 예측이 오히려 예전보다 지금이 더 강해졌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날 이제 저도 이제 미국에서지만 코스피 추이를 좀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뭐 고점 대비 한 20%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 이거는 예전에 금융위기 때도 사실 보지 못한 하락폭이었거든요. 이 전쟁 자체가 미국 혹은 뭐 미국과 이스라엘이 주도로 이란에서 열린 전쟁을 생각할 때는 코스피의 반응은 약간 뭐 과도하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뭐 그 이유를 외신들도 그렇고 저도 동의를 하는데, 분석을 하면 가장 처음 먼저 나오는 얘기가 어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두 주식에 대한 집중도죠. 아시다시피 그 호르무스 해협에서 오는 원유의 80%가 아시아로 간다고 하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아시아 쪽에 더 타격이 큰 뉴스였는데, 그중에서 에너지 민감도가 있는 그런 수출 혹은 한국 기업의 업종 중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코스피 지수의 시총의 거의 3분의 1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신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코스피가 이렇게 많이 지금 전쟁에 등락을 하는 이유는 오히려 미국 주식은 크게 움직이지 않는데 이 두 주가가 많이 움직였기 때문이다. 근데 이 두 주가는 왜 많이 움직였냐?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전년 대비 220%가 올랐고, 하이닉스는 350% 가까이 오른 이런 상황에서 이런 악재가 터졌을 때 조정폭도 당연히 클 수밖에 없다. 여기에 이제 그동안 많이 올랐던 코스피 지수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 이제 이런 것까지 겹치면서 결국 변동성이 상승하지 않았나라고 분석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코스피만의 어떤 삼성전자, 하이닉스 종목 집중 현상과 에너지 가격이 취약한 산업 구조, 그리고 큰 상승 후의 차익 실현 등이 이런 단기 변동성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이제 책에서 얘기했던, 뭐 앞으로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지만, 코스피 상승의 이유는 세 가지였어요. 글로벌 자금의 그런 유동성 증가, 그리고 두 번째로 한국의 AI 산업 경쟁력, 그리고 세 번째가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코스피의 밸류업 정책, 이 세 가지였는데, 이 세 가지 중에 앞에 한 가지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뭐 금리 인하 전망 감소 이런 걸로 약간 흔들릴 수가 있지만, 두 번째, 세 번째는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최근 뉴스들을 보면 2번, 3번 요인은 강화되고 있는 측면도 있다, 이제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코스피 지수가 6,350인가가 아마 고점이었을 걸로 전 기억을 해요. 종가 기준으로. 근데 이제
폭락을 했을 때 한 5천 선 정도가 장중에 트라이를 하다가 지지가 되고 이후로 이제 횡보 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약간의 저는 바닥 다지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중동 전쟁의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조금 사그라들면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 두 번째, 세 번째 요인의 호재가 가격에 반영이 되면서 저는 더 큰 상승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 살 것 같아요. 앞에 말씀드린 제가 이제 생각한 코스피 상승의 이유를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지금 이제 3월 이후에 중동 전쟁 발발 이후에도 글로벌 그 금융기관들의 코스피 전망치가 전혀 내려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꾸준한 상승 전망을 하고 있죠. 제가 봤던 뭐 노무라라든지 JP모건, 시티, 모건 스탠리 이제 이런 곳들에서 공통적으로 상반기에 코스피 지수를 낮게는 6,500에서 높게는 거의 8,500까지도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수치가 오히려 3월 이후에 높아진 곳들도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 리포트들이 시사하는 바는 그만큼 외국에서 볼 때 중동 전쟁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시장에 대한 매력도는 전혀 줄지 않았다. 그래서 앞으로도 매수를 계속 하라고 지금 추천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지금 전망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고 이 코스피 시장을 또 지금은 한국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이 거래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머니마켓 펀드나 CMA 잔액 같은 거를 보면은 각각 뭐 250조, 뭐 112조 이렇게 합쳐서 거의 350조가 넘는 자금이 일종의 좀 대기 자금으로서 대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국내에도. 이런 게 중동 전쟁 리스크가 조금만 완화되면 유입될 자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사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개가 이제 코스피 시총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더 하반기부터는 이 두 종목의 상승이 지수를 이끌었다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상황이니까 사실 코스피 지수가 오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야 되냐? 그러면 답은 네죠. 근데 코스피 지수를 사도 어차피 3분의 1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뭐 지수 투자를 하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다만 코스피가 1만을 갔을 때는 현재와 같은 이 두 종목에 대한 집중 현상이 약간은 좀 완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장기적인 우상향하는 좀 선진국화된 주식시장에서는 어떤 특정한 몇 종목들이 상승을 영원히 이끌 수는 없거든요. 이제 대표적으로 나스닥을 보셔도 물론 우리가 매그니픽선트 7이라고 하는 그런 하이퍼스케일러나 빅테크 기업도 있지만 또 많은 기업들이 이제 상장을 해서 온 스타트업이라든지 그런 중견 기업과 또 더 작은 기업들이 탄탄하게 어떤 주식시장의 다양성을 추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코스피 혹은 코스닥 시장도 결국에는 그런 길로 가야 1만이라는 숫자가 단순히 6천, 7천하고는 좀 다르게 어떤 다섯 자리 숫자가 되는 증시에서는 현재의 좀 집중 현상이 완화가 돼야 이 높은 레벨이 장기적으로 유지가 되는 선진국형 주식시장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1만 달성을 바라보며 어떤 종목을 사는 게 좋을까요? 저는 항상 이제 저희 댁에서도 그렇고 "ETF를 해라. 이제 지수 투자를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왜냐하면 이건 투자 이론에 정말 나온 얘기입니다. 원래 어떤 투자든 수익률을 결정하는 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자산 배분. 그러니까 자산 배분이라고 하면 주식과 채권에 얼마를 넣을 것이냐. 지정학적인 배분도 있죠. 미국에 얼마, 뭐 이머징 마켓에 얼마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배분. 뭐 그런 식의 자산 배분이 수익률의 80%를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개가 이제 종목 선정과 타이밍인데 이 둘을 합쳐도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은 20%밖에 안 돼요. 그래서 뭘 사냐, 언제 사냐라는 질문은 사실은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20%밖에 안 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익률 측면에서는요, 항상 지수를 강조를 하는 게 지금 저도 예를 들면 QQQ, 나스닥 추종하는 ETF죠. 거기 있는 걸 코스피로 옮기는 언제 옮기든 얼마를 옮기든 고민하지 않고 그냥 그 자산 배분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수익률의 80%는 이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기는 해요. 하지만 또 투자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래도 조금 더 난 방향이 뚜렷하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종목이나 섹터가 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저는 대부분의 투자금은 지수로 좀 안전하게 수익률 방어를 하시면서 일부 자금을 내가 정말 관심 있는
하시는 분야나 섹터에 좀 투자를 하시면 섹터나 종목이 전체 지수를 상회하는 수익을 낼 수도 있고 또 무엇보다 그 관심 분야를 추종하면서 또 따라가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가 제가 보기에는 일반 투자자들이 가질 수 있는 좋은 밸런스가 아닐까요? 네. 코스닥 액티브 ETF가 큰 인기인데요. 코스닥 시장과 액티브 ETF 의견이 궁금합니다. 예, 저도 그 뉴스를 보고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말하는 이 코스피 시장의 코스피 1만은 어떻게 보면 한국 주식 시장의 선진화거든요. 예, 근데 거기서 코스닥 시장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죠. 하지만 저도 그렇고 주로 코스피만 얘기하는 건 저는 이제 미국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외국 투자자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 코스피는 지금 상당히 선진국화된 시장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종목들, 국제적인 기업들이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니면 뭐 대형 방산이나 조선주를 이런 주식들이 쫙 있고요. 그리고 이 지수가 지금까지 오른 것도 외국인들 매수세, 이제 글로벌 자금이 들어오면서 아주 펀더멘털하게 견조하게 지금 상승을 해왔어요. 그리고 정부 밸류업 정책도 많이 작동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코스닥 시장을 보면 오히려 이제 한국에서 한국 주식을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코스닥 시장에 대한 안 좋은 경험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유동성도 적고 신뢰가 없는 시장이다. 항상 테마로만 등락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어떤 뭐 스캔들도 많고요. 뭐 회계 부정이라든지 상장 남발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외국인들 자금에서도 조금 그 관심사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이 코스피 시장은 선진화가 돼가는 것 같은데 코스닥 시장은 그동안 여러 정부 정책들이 많이 보이긴 하지만 과연 이것만으로 코스닥이 코스피의 길을 갈 수 있을까? 조금 고민을 했는데 이제 이 뉴스를 보니까 약간의 좀 가능성을 봤어요. 이 액티브 ETF가 인기가 있는 걸 보면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액티브라는 건 패시브랑 다르잖아요. 액티브 ETF는 능동적인 ETF니까 패시브 ETF가 막연히 주가 지수를 이제 전체적으로 따라가는 거라면 액티브 ETF는 코스닥이면 그 종목 안에서 가장 오를 가능성이 높고 펀더멘털 대비 밸류가 낮은 종목들을 선택적으로 매입하는 ETF죠. 그러니까 이거가 인기 있다는 얘기는 투자자들이 어떻게 보면 아직 코스피처럼 지수 전체, 코스닥 지수 전체에 대한 믿음은 없지만 여기서 좀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 괜찮은 기업들은 분명히 있고 그거를 고르고 싶은 그런 수요가 몰린 결과죠. 이제 그런 자금들이 왔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만으로는 사실 부족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건강한 투자 자금이 크게 몰렸고요. 그다음에 이 1조 원이 넘는 거래 대금이 이제 앞으로 정말 펀더멘털하게 좋은 밸류를 가진 종목들을 고를 거예요. ETF 운용을 하면서 그렇게 되겠죠. 어떤 종목이 실적 대비 지금 저평가돼 있나를 해서 고를 텐데 이런 선택과 우량 종목을 선별하는 과정 자체가 코스닥 시장의 질적 개선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줄 거고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보면 그전에 소외됐던 뭐 중소형주가 재발견이 될 수도 있고 투자자들이 또 더 관심을 가지면서 코스닥이 어쩌면 코스피의 길 아니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스닥처럼 아주 빅테크 기업부터 상장된 스타트업까지 골고루 있는 이런 시장의 다양성을 제고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굉장히 좋은 뉴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 통과로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되었는데요. 이 개정안이 중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그 자사주 소각은 정말 좋은 뉴스입니다. 제가 앞에 코스피 상승을 전망한 세 번째 이유가 정부 밸류업 정책이었고 이것은 중동전쟁 이후에도 오히려 좋은 소식이 많았는데 아직 지수에 오히려 덜 반영된 것 같다라고 한 거에 대표적인 게 저는 자사주 소각 의무인데요. 지금 보면은 상법 개정안 통과되면서 대기업들이 자사주 소각을 하려고 엄청나게 많이 벌써 발표를 했더라고요. 삼성전자가 뭐 15조 원을 한다 그랬고 뭐 기업 숫자를 보면은 벌써 2026년에 150개 기업이 소각을 발표를 하면서 거의 지금 총 규모를 보면은 45조 원이 넘는다 그래요. 근데 이거는 조금 뭐 설명을 드리면 자사주 소각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회사가 자기 돈으로 자기 회사 주식을 매입을 해 가지고 없애버리는 거죠. 소각하는 행위죠. 근데 이거는 보통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는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주주 환원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사주를 소각한다는 건 기업의 순이익은 그대로인 거예요. 10이라고 하면.
근데 주식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주식 한 개가 가져가는 어떤 주당 이익은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뭐 예를 들면 피자를 보면 10조각으로 나눴을 때보다 8조각으로 나눴을 때 한 조각이 더 큰 거랑 똑같은 거죠. 기업의 이익 대비 주가 수준을 나타내는 그 주당 이익 나누기 주가가 이제 PER인데 주가 수준을 나타내는 PER이 낮아지죠. 왜냐하면 주가 수는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주가의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아져서 이게 이제 상승의 어떤 동력을 얻게 되는 이제 이게 자사주 소각의 개념이고요. 근데 이전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자사주를 매입만 했지 소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매입을 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 뭐 경영권 방어 같은 데 쓰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자사주를 가지고만 있었는데 이게 이제 한국 증시의 좀 저평가의 고질적인 부분이라고 지적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상법 개정안에서 신규 취득 자사주는 뭐 1년 내 소각을 해라. 기존 보유는 뭐 18개월 이내 해라. 그리고 예외 조항도 굉장히 좁게 뒀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특히 이 움직임을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좀 대장주들이 주도를 하면서 분위기를 이제 갖고 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SK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소버린 사태 이럴 때 자사주를 이용해서 경영권 방어를 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은 왜 우리가 자사주를 사도 소각을 안 하는지에 대한 좀 역사적인 이유가 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의 거의 시총의 20%의 소각을 결정했다는 것 자체가 이런 분위기에 굉장히 큰 힘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저평가된 원인 중 하나로 제조업 비중이 높다는 문제를 꼽아주셨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정확히 말하면 이제 제조업 비중이 높다는 얘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중이 높다는 얘기고 또 그런 만큼 어떤 종목 집중 현상 자체를 제가 말한 것 같아요. 책에서도. 일단은 분산 투자 효과가 좀 많이 사라지죠. 한두 종목에 주식이 몰려 있으면요. 이것도 이제 투자 이론에 나온 얘기인데 원래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이걸 이제 분산 투자의 묘미라고 하는데 이 이유는 이건 투자 이론에 나온 얘기입니다. 같은 금액을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만 해도 변동성 대비 수익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한 종목에만 집중 투자를 했을 때 똑같이 10% 수익률을 얻었을 때 변동성하고 이걸 100개로 남으면 변동성이 확 주는 거예요. 이런 어떤 효과가 있는데 분명히 두 개의 종목이 코스피에서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분산 투자 효과 자체가 이제 적다는 게 지수의 어떤 수익률 측면에서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더 정량적인 얘기인데 제가 보면 미장을 좋아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일종의 투자가 가지는 서사와 스토리예요. 저희가 뭐 엔비디아나 테슬라를 사면 뉴스가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어제도 젠슨 양은 어제 나와서 무슨 얘기를 했고 이번에 CES에는 뭐가 나왔고 이제 이런 거를 팔로우하면서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일종의 매력의 원인이 되고 또 이런 투자자들이 여러 가지 종목을 좀 탐험하면서 본인들에게 맞는 종목을 찾고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에서는 큰 부분인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그런 시장의 다양성이 있는 서사와 스토리가 부족하다. 그래서 테마도 없고 뉴스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좀 매력을 덜 느끼는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코스피가 나스닥처럼 몇만 이상으로 가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시장이 되려면 저는 이제 요 두 회사 이외에도 투자자들이 매일매일 관심을 가지고 또 키워주고 싶은 회사들이 여러 산업에서 다양하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스피와 일본 시장을 밸류업 관점에서 비교해 주셨는데 코스피 흐름이 일본과 유사하게 흘러갈까요? 예, 이거는 제가 일본 얘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책을 집필하게 된 계기랑 되게 연관이 있어요. 아까 처음에 이제 여쭤보셨을 때 "어떻게 코스피가 만을 간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냐?" 물어보셨는데 사실은 저는 미국에서 여러 나라 시장을 이제 동시에 보죠. 한국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일본, 대만, 중국 여러 가지 시장을 보는데 제가 2024년에 주식시장을 보니까 그때 이제 일본 니케이 지수가 처음으로 4만을 넘었습니다. 예. 근데 이 4만이라는 숫자가 일본 경제가 버블이 터지기 전인 89년도에 4만을 못 넘었다가 폭락을 한 이후에 89년부터 2024년이니까 36년 만이에요.
36년 만에 니케이 지수가 처음으로 4만을 넘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유가 뭐냐 이렇게 보면 당시에 이제 금리 인하를 계속하면서 글로벌 대기 자금 유동성의 증가. 그리고 두 번째로 챗GPT가 2023년 말에 나왔거든요. 그 이후로 이제 AI 투자 붐이 일어나면서 이 자금들이 또 일본 증시로도 온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정부의 밸류업 정책인데 사실 니케이 지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일본 정부는 아베 정부 시절부터 굉장히 많은 정책을 해왔고 사실 지금의 한국 코스피 부양 정책도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사실은 일본 니케이를 올리는데 이미 작용하는 걸 니케이 지수 4만 돌파를 통해서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피 흐름이 결국은 '일본을 따라가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한 게 이제 '일본에 그렇게 투자한 자금들이 다음은 어디로 갈까?' 그럼 가장 비슷한 환경에 있는 게 한국이거든요. AI 투자 테마 사실 일본보다 한국이 낫죠. 그리고 글로벌 머니가 갈 수 있는 그런 선진 주식 시장 중에 하나고요. 또 당시에 코스피에는 니케이로 간 자금들이 동시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는 한국은 그때 계엄이나 탄핵 때문에 정치적으로 불안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 외인 매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2025년에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고 재선일이 확정된 4-5 월부터가 그때부터 바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흐름을 보고 골드만삭스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국 주식이 오르는 이유는 정부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안과 과세 정책 덕분일 건데 지금 코스피 시장의 상태는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가 주가 상승을 이끌었던 2020년대 초반 일본과 같다. 그러니까 아예 글로벌 머니들 입장에서는 일본 다음은 한국이다. 한국을 사야 된다라고 그 얘기가 이미 2025년에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일본과 유사하게 갈 거다라고 제가 이 책의 집필을 시작을 한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그거는 이제 전망인데 과연 지금 코스피가 10,000을 향해서 갈 것이냐. 거기에 대한 질문도 우리가 일본 시장이 추가 상승할 것인가에 물어보는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유가 같았고 원인이 같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그리고 지금 자사주 소각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제대로 이행이 될 것인가? 그리고 정말 약속한 것처럼 기업들은 배당 성향을 높일 것인가? 그리고 저희가 지금 계속 얘기한 것처럼 반도체, 하이닉스, 삼성전자 편중을 벗어나서 좀 더 다양성 있는 장기 성장 서사가 있는 시장으로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한국에 있는 기업들, 뭐 일본에 있는 기업들이 이 AI 등 신사업에서 어떤 글로벌 경쟁력이 있을 것인가? 앞으로 연준은 금리를 동결을 계속할 것인지, 어쩌면 올릴 것인지, 아니면 미국 증시로 이동했던 우리 서학 개미들이 한국으로 돌아올 것인지 이런 질문들이 쭉 있는데 이런 질문들은 아마 니케이에 적용해도 같은 질문이겠죠.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코스피가 10,000을 찍어도 다시 폭락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제가 처음에 코스피 투자 얘기했을 때 많은 분들이 국장은 오르면 다시 빠진다. 뭐 이렇게 했던 그런 식의 우려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그러면서 이제 미장하고 많이 비교를 하셨는데 미장은 보면은 투자를 하고 나면 단기적으로 뭐 트럼프 관세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잠시 빠져도 금방 다시 오르는데 국장은 그렇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많이 제가 들었던 게 작년 뭐 책 내고 출간하고 이제 요럴 때예요. 근데 요즘에 이제 저는 중동 전쟁 때문에 지금 폭락한 이 시장에서를 좀 다시 보면서 약간은 분위기가 바뀌지 않았나 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뭐 제 주변만 그럴 수도 있지만 코스피가 상당히 많이 빠졌거든요. 한 20% 이렇게 빠졌는데도 주변에서 다시 오를 거다. 오르겠지. 이렇게 편안하게 기다리는 분들이 좀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장에 대한 신뢰, 오를 거라는 그런 장기 우상향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이 지금은 한국 투자자들 분들께도 조금씩 생겨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물론 이건 제가 심리를 얘기한 거고 앞서 말씀드린 그런 밸류업 정책의 효과나 한국의 AI 경쟁력이 펀더멘털하게 있는 한 버블의 가능성, 뭐 폭락의 가능성은 그렇게 저는 높게 보고 있진 않습니다. AI가 과도한 버블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해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AI 버블 얘기는 작년부터 좀 계속 있었어요. 근데 조금 그 스토리를 설명을 드리면 초창기 AI 버블에 대한 논란은 '이 AI 기술이 진짠가? 이게 효용이 있는 거야?'라는 근본적인 질문이었는데 이거는 사실은 올해 초에 뭐 CES라든가 산업용 AI, 피지컬 AI 이런 게 등장하면서 많이 좀 사그라들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봤거든요. '아 AI가 이렇게 실제 산업 경제 현장에서 사람을 대신하는 역할을 하고 혹은 그 이상의 역할을 해서 경제 효과를 누릴 수 있겠구나.'라는 거에 대해서는 설득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엄청난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들이 발표가 되기 시작했는데 왜냐하면 이런 산업용 AI를 구동하려면은 큰 에너지와 데이터가 필요하거든요. 이제 지금의 AI 버블에 대한 질문은 '이 투자가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아무리 AI가 좋은 투자처라고 해도 이 투자를 너무 많이 하고 게다가 많은 부분들이 차입 그것도 뭐 요즘 많이 나오는 얘기죠. 사모 신용에 근거해서 이제 차입이 된 것도 큰데 이게 만약에 제때 경제 효과로 돌아오지 않으면 이 대출을 회수하지 못해서 여기서 뭐 부도가 나는 기업이 있을 수도 있고 이제 그렇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요즘의 버블 논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초창기에 있었던 AI 기술 자체에 대한 버블 논란은 이미 좀 없어졌다고 보고요. 반면에 이제 AI 투자의 회수 속도와 현실화의 타이밍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시장이 굉장히 활발하게 토론을 하고 이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의 결론은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이전처럼 AI 테마로 하는 모든 기업들이 막 주가가 오르고 상승하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어떤 기술의 성숙 단계에 진입하면서 위너와 루저가 가려지는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는 요런 상태로 갈 것 같다는 게 제 관점입니다. AI 강국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이 두각을 나타날 거라고 평가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중국하고 이제 미국은 좀 AI 주도국이죠. 각자가 어떤 자신들의 AI 리짐을 만들어서 주도하려는 국가고 제외하고는 사실 한국의 AI 경쟁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제가 세계에서는 다른 리서치를 인용을 했어요. 일단 뭐 전체적인 컨셉은 뭐냐면 AI 주도국을 제외하고 컨텐츠 그리고 하드웨어를 다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는 한국뿐이죠. 왜냐면 우리한테는 콘텐츠 케이팝과 뭐 게임과 이런 것들과 함께 하드웨어, 반도체, 조선, 방산 이런 것들이 같이 있는데 이런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앞서서 니케이가 AI 투자 수혜로 상승했다고 하는데 사실 일본 증시에 그런 회사가 있습니까? 예. 그래도 이제 AI 힘으로 일단 주가는 오른 거고요. 그래서 뭐 어떤 리서치에서는 이제 한국의 AI 경쟁력을 정말 미국, 중국 이후에 바로 3 위라고 평가를 해요.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AI 인프라, 운영 환경, 뭐 연구 수준, 개발, 정부 전략 뭐 이런 것들이 모든 분야에서 사실은 세계 6-7위권 이내에 모두 듭니다. 부족한 분야도 좀 있다고 지적을 받는 분야는 이제 AI 인재의 풀 이게 좀 얇고 그다음에 저희가 앞에 얘기했죠. 스타트업이 생기고 성장하고 엑스트하는 구조가 주식시장에 아직 형성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런 두 가지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한국 안에서만 볼 때보다 이제 외국에서 볼 때 우리가 한국 안에서는 우리가 부족한 면들을 항상 보고 성장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잡 인터뷰랑 비슷한 거예요. 여러 후보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다른 후보들은 더 낫느냐. 이 단점은 있지만 어떤 나라랑 비교했을 때 한국보다 이런 AI 경쟁력 부문에서 높은 나라가 있느냐라고 보면 딱 사실 딱히 생각나는 나라는 없거든요. 그게 이제 외국에서 보는 AI 시대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의 관점입니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한국에서는 AI발 위기가 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 이거는 뭐 두 가지인데요. AI가 고용을 줄인다. 뭐 이거는 그냥 글로벌한 얘기인 것 같아요. 특히 제조가 아니어도 사실은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은 쪽은 이 CS 쪽이죠. 컴퓨터 사이언스 쪽. 코딩을 하거나 이제 이런 직업들이 거의 이제 대체가 될 걸로 보고 있고 이거는 실리콘밸리에서도 지금 굉장히 많이 얘기되고 있는 그런 주제고요. 제조업도 영향을 받겠죠.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용 AI를 보면 이건 제가 이번에 CES에 가서 이제 본 건데 뭐 위험한 산업 현장에서 용접이나 조립이나 이런 위험한 일들을
인간 대신하는 그런 로봇들이 지금 출시가 되고 있고 그러면 당연히 그런 쪽의 리스크 그런 잡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거를 결과로 해서 이제 기업의 생산성은 오히려 올라갈 거고 또 좀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영역은 또 생길 거예요. 이거는 기술의 발전의 역사를 보면 어떤 기술이 기존의 직업은 줄일지라도 그다음 세대에 필요한 좀 더 고부가가치의 일자리를 생성해내는 걸 저희가 많이 봤었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 그냥 막연하게 AI 때문에 모든 일자리가 사라지는 이런 비관론보다는 특히 한국에서는 이렇게 경쟁력이 좋은 여러 가지 기업이 있는 한국에서는 어떤 새로운 기회가 생길지를 포착해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글로벌 금융위기를 직접 경험하셨는데 역사적 위기의 징조가 있을까요? 제가 2008년에는 홍콩에서 사실 있어서 거기서 금융위기를 경험을 했었고요. 제가 기억에 남는 건 그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했을 때예요. 그때가 아마 제 기억에는 한국의 추석 연휴 기간이었는데 그런 소식을 홍콩에서 전해 듣고 조금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규모의 은행이 파산을 할 수 있나. 근데 돌이켜 보면 이제 그게 바로 어떤 시스템 리스크의 특징이죠. 우리가 그 당시에 나온 신조 중에 블랙스완이란 말이 있습니다. 검은 백조라는 뜻인데 사람들이 백조는 하얗잖아요. 검은 백조가 있다는 걸 몰랐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뭘 모르는지도 모르는 상태를 말하는 게 이제 블랙스완인데 그때가 좀 그랬던 거죠. 왜냐하면 리만이라는 회사 그런 회사가 망할 거라는 생각 자체를 아무도 못했었고 또 그런 규모의 서브프라임 부채가 숨겨져 있을 거라는 사실조차도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대규모 시스템 리스크가 수반된 금융위기의 특성인데 최근에 이제 AI 버블 논란이나 아니면 요즘에 많이 얘기되고 있는 그런 사모신용 문제나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물론 문제의 규모나 이런 건 상당히 클 수가 있지만 저는 그때에 비하면은 그런 블랙스완적인 요소, 알려지지 않은 위험에 대한 리스크는 상당히 적어 보여요. 왜냐하면 이런 리스크를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너무 많이 얘기하고 인지되고 연준 같은 곳에서 이거를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상태 자체가 이게 완전히 통제 불능한 가능한 상태로 가는 가능성을 오히려 낮추는 거죠. 저 요즘에 막 얘기하는 이런 사모신용 불안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어떤 잠재된 위험이고 시장에 압력을 줄 수 있는 요인이긴 하지만 예전의 금융위기가 하고는 좀 다르다. 이게 제 관점입니다. 한국의 내수 경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IMF급 경제 위기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 이게 이제 일단 질문의 출발이 내수 경제와 수출 경제 혹은 이제 주가 지수 간의 괴리인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주가 상승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돼 왔는데 사람들의 실질적인 경제 수준은 높아지지 않고 있죠. 그리고 이건 좀 글로벌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지금 주식은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 고용이 좀 안 좋아지고 또 물가는 올라가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바로 어떤 한국의 IMF급 경제 위기로 올 것인가? 저는 그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인데 저희가 오늘 이제 길게 얘기했던 어떤 AI 산업의 경쟁력이나 코스피 지수의 전망을 저는 여전히 밝게 보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떤 주가 지수는 선행 지수이기 때문에 그런 걸 미리 반영하는 거고 이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같은 경제에서는 특히나 더 글로벌 산업이 좋으면 주식이 먼저 반응하고 내수는 뒤따라올 수도 있죠. 물론 그 내수가 뒤따라온다는 걸 100%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얼마든지 지금의 코스피 상승세와 기업의 이익 생산성 개선이 고용하고 투자로 연결될 수 있는 길은 여전히 열려 있고 그러면 이 수출과 내수의 어떤 괴리도 좁혀질 것이고 반대로 그런 일이 좀 늦춰진다면은 주식이 약간 밸류에이션 조정이나 이런 걸 받으면서 그 갭을 좀 줄여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의 기본적인 개념은 주가도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내수 경기도 뭐 점진적이지만 혹은 가끔은 그 괴리가 벌어질 수는 있지만 그 트렌드를 따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굉장히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뭐 하나만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면 저는 미국에서 한국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보는 한국이 안에서 보는 한국보다 훨씬 훌륭하고 좋다.
그거를 전달을 해 드리려고 사실은 이 자리에 섰어요. 한국 내부에서 있는 많은 문제와 이걸 제가 뭐 과소평가하려는 건 아니지만 전 세계에서는 한국의 AI 경쟁력을 지금 최고로 보고 지속적인 투자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코스피는 불과 2,500에서 6,000까지 1년이 안 되는 시간에 이렇게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중동발 위기로 약간 조정이 있지만 1만으로 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상승만 할 수는 없죠. 한 번쯤은 단기 조정도 있어야 되고 횡보하는 장도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숨고르기를 하면서 1만이라는 선진국형 시장으로 가기 위한 제도 보완과 인식 개선도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히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런 코스피가 우상향하는 힘을 저는 다시 한번 확인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동 전쟁이 있었지만 코스피 시장에 대한 전망, 하향한 곳이 아무도 없죠. 그리고 여전히 외국 투자자들은 코스피가 매력 있는 시장이다. 8,000을 올해 상반기에 갈 거다. 이런 전망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런 트렌드가 계속되면 코스피도 언젠가는 나스닥이나 미국 주식시장처럼 투자자들 사이에 장기 우상향하는 믿음이 있는 그런 시장이 될 것이고 그것을 보고 싶다는 것이 이제 저의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어쨌든 변호사 자격도 있으니까 저의 이런 관점은 물론 경제적인 부분도 있지만 미국에서 법정에서도 많이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 분야가 변호사 일을 할 때는 지적재산권 분야인데요. 제가 처음에 변호사 생활 시작할 때만 해도 한국은 기술 탈취를 의심받는 국가였어요. 삼성 스마트폰이 애플 거를 베꼈다. 혹은 뭐 현대자동차가 도요타 자동차를 베꼈다. 이제 이런 식의 한국이 피고석에 앉는 그런 소송들이 주류를 이뤘다면 불과 몇 년 사이엔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삼성의 반도체 기술을 중국 회사가 베꼈다. 혹은 우리나라 게임 회사의 게임을 다른 회사가 베꼈다. 이렇게 우리가 기술과 콘텐츠를 생산하는 위치에서 외국에서 그거를 뺏을까 봐 걱정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가는 나라에서 기술을 주도하는 나라가 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저는 법정에서 봤기 때문에 이 한국이 가지는 글로벌한 경쟁력은 정말 펀더멘털하고 또 이것은 미국 법정에서 입증이 된 사실이다. 이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의 그런 얘기들과 코스피 시장이 1만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1만으로 가는 길과 1만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선진국 주식시장으로서의 역할, 대한민국에 가지는 가치,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는 외부에 있는 사람으로서 좀 적으려고 했고요.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코스피가 1만으로 가는 여정에 이제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